네, 안녕하세요. 부스트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. 거의 뭐 한 달 만이죠. 네, 먹고 사는데 바빠서 최근에 뭐 영상을 못 올린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오랜만에 그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. 그 우리 절친이신 그 어스님께서 그 Z900으로 기변을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. 네, Z900이 요즘에 그 직구 사이트나 그 바이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그 핫한 모델이죠. 이제 왜 핫한지 한번 좀 알아보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은 뭐 주변에서 우리 많이 이제 혼다라든가 야마하라든가 뭐 스즈키라든가 뭐 이런 메이커들은 이제 흔히 보잖아요. 그런데 이제 가와사키라는 브랜드는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. 우리 주변에서 좀 보기도 힘들 뿐더러 뭐라 그럴까 조금 베일에 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? 네, 우리 절친 어스님께서 그 가와사키의 어떤 매력에 빠지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. 네, 갑자기 웬 애니메이션이냐고요? 바쿠온이라고 최근에 이제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인데 뭐 최근 뭐 애니메이션은 아니에요. 나온 지는 이제 꽤 됐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봤어요. 이제 뭐 애니메이션 덕후는 아니지만 바이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그 바이크 애니메이션도 보게 됐습니다. 네, 왜 이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냐면요.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 일본 바이크 메이커들 혼다, 야마하, 스즈키, 가와사키 뭐 이런 그 메이커들에 대한 특성을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나타내거든요. 네, 주인공 캐릭터들이 각사의 그 바이크가 뭐 좋으니 싫으니 또 뭐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재밌게 이제 뭐 라이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유독 그 가와사키를 대변하는 캐릭터만이 아무 말이 없어요. 대사도 없고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가와사키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뭔가 이제 말 없이 숨겨진 것 같은.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마치 그 아웃사이더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죠. 근데 이제 우리 바이크 시장에서 보면 가와사키가 조금 그런 느낌이지 않나. 유독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, 가와사키에 대한 뭐 이미지랄까 뭐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. 궁금하신 분은 애니메이션 한번 보시면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. 네, 가와사키 모터사이클은 뭐 엔듀로 바이크, 뭐 이런 오프로드 바이크죠. 그다음에 고성능 뭐 슈퍼바이크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이제 가와사키의 비즈니스를 보면 그 뭐 설립부터 이렇게 보면 모태가 된 비즈니스가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뭐 조선이라든가 뭐 철도, 그다음에 뭐 중공업, 그다음에 뭐 플랜트 사업, 가스터빈 뭐 이런 거 이제 엄청 규모가 크죠.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뭐 모터사이클 비즈니스는 상당히 작은 부분이에요. 이제 60년대에 들어서 이제 사행정 그 엔진을 개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터사이클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는데 레이싱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와사키가 아주 유명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. 가와사키 모터사이클 히스토리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가와사키의 모터사이클이 아니라 에어크라프트라는 회사에서 모터사이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61년도에 이제 메구로라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합병하면서 이제 그 모터사이클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보면 그 레이싱에서 이제 성적이 좋다 보니까 메구로라는 이름을 버리고 가와사키 모터 세일즈, 그 다음에는 또 뭐 가와사키 모터사이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초창기 모델들은 이제 가와사키 에어크라프트라는 이런 엠블렘이 박혀져 있습니다.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죠. 네, Z900의 이제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 72년도에 나온 이제 Z900 슈퍼4죠. Z900 슈퍼4가 이제 그 가장 뭐 기원이 되는 모델인데 사실은 이제 Z900 RS라는 모델이 이제 이 계보로 있기 때문에 Z900이 이제 Z1의 뭐 후속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아요. 네, 현재 Z900의 그 기원은 사실은 이제 2004년도에 나온 Z750이 기원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이렇게 생긴 뭐 곤충 룩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Z750에서부터 시작된 게 맞는데 이 Z750의 이제 생산 그 목적은 Z1000의 저가형 모델이었어요. 그러니까 Z1000을 좀 저렴하게 이제 옵션을 빼고 기본 사양만 더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모델을 개발한 게
Z750이었죠. 네, 그 후로 이제 나온 게 이제 Z800이죠. 지금 Z900하고 좀 많이 비슷하게 생겼는데, 이 Z800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생산이 됐어요.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Z750이라든가 Z800은 Z1000의 부품을 사용해서 최대한 이제 옵션을 빼고 저가형으로 만든 그런 모델이 되죠. 그래서 사실은 지금 Z900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옵션이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,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만약에 채워버리면 Z1000을 뭐 팀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Z900의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. 네, 현재 그 Z900의 라인업을 보면 세 가지 모델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. 2017년도부터 나온 Z900이 있고, 또 2018년부터는 Z900RS가 나왔죠. 또 Z900RS에 비키니 카우로 씌운 그 RS 카페라는 게 또 나와 있고요. 그런데 사실은 이제 Z900하고 Z900RS는 이제 뭐 상당한 부분 같은 부품을 쓰고 있지만 조금 계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Z900은 Z1000의 이제 약간 그 디그레이드 버전이고, Z900RS는 어떻게 보면 이제 72년도에 나온 Z1 슈퍼4의 그 후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제 같은 부품을 사용하면서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생산 공장의 위치가 달라요. Z900은 이제 아무래도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태국 공장에서 생산이 됐고요. Z900RS라든가 카페는 이제 일본 공장에서 그 생산이 됐습니다. 그래서 가격도 아무래도 뭐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옵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Z900하고 Z900RS는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요. 한 1.5배 정도 그 RS가 더 비싸거든요. 근데 과연 뭐 1.5배 돈을 더 주고 RS를 살 가치가 있느냐, 뭐 요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아무래도 뭐 옵션이라든가 뭐 안전장치라든가 전자장비 등이 조금 RS가 더 나은 부분이 있거든요. 네, 스펙을 보시면 뭐 사이즈도 조금 Z900하고 RS하고 좀 차이가 나겠지만,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시트고를 보시면 Z900이 795mm, RS는 뭐 835, 그다음에 RS 카페는 뭐 820,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Z900은 이제 접근하기 쉬운 그런 스포츠성이 강한 모델이다 보니까 시트고를 낮게 설정하고, 또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짧죠. 아무래도 이제 그 바이크의 성향이 그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그 코너링, 기민한 코너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휠베이스를 짧게 설정한 것 같아요. 무게도 Z900이 조금 더 가볍네요. 210kg, 뭐 RS는 215kg, 뭐 이런 정도니까요. 셰시 부분을 보면 브레이크 부분이 좀 다른 게 보이죠. Z900 같은 경우에는 더블 패틀 디스크 300mm, 그 다음에 4피스톤 캘리퍼라고 돼 있고, Z900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틀 디스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디스크 300mm죠. 4피스톤이고 또 모노블록 캘리퍼를 사용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디스크하고 캘리퍼가 좀 다른 걸 쓰고 있다는 얘기죠. 리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Z900 같은 경우에는 앞하고 마찬가지로 싱글 패틀 디스크 250mm를 사용하고 있고, RS 같은 경우에는 250mm 일반 그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죠. 네, 패틀 디스크가 뭐냐면 지금 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 디스크 부분이 이렇게 토니 모양으로 이렇게 파져 있어요. 패틀이라는 것은 이제 꽃잎 모양을 말하는데, 이렇게 파져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무게도 일반 디스크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, 또 이렇게 파져 있는 거 모양이 이제 바람개비 역할을 하니까 이제 공기 이제 냉각 부분도 좀 더 우수하다고 그래요. 그런데 이제 캘리퍼 부분을 보시면 캘리퍼는 이제 그 이제 투피스 캘리퍼죠. 나사로 이제 양쪽이 조립되어 있는 그런 타입의 캘리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반면에 이제 Z900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더블 디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뭐 꽃잎처럼 이렇게 파져 있는 패틀 디스크는 아니지만, 그래도 디스크 표면에 이제 펀칭 구멍이 이제 뚫려 있어서 뭐 냉각 부분은 뭐 그렇게 많이 불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런데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제 브레이크가 서로 틀리죠. 아까 이제 Z9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피스 캘리퍼인데, 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노블록 캘리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모노블록 캘리퍼하고 이제 투피스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, 아무래도 나사로 이제 두 개를 조립해 놓은 이제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
제동력 힘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나사가 이제 아주 작은 변형이지만 힘을 받았을 때 약간 변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노블록하고 이제 그 투피스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고, 또 단가 부분 이제 쇳덩어리를 이제 큰 걸 한 개로 깎느냐 아니면 이제 나누어서 깎느냐에 따라서 단가 차이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Z9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틀 디스크를 사용해서 퍼포먼스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, 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페틀 디스크보다는 이제 일반 원형 디스크가 좀 더 클래식해 보이죠.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디스크를 다른 걸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디스크 다음에 트레일 부분이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. Z900이 트레일이 103mm고 Z900 RS는 트레일이 98mm입니다. 이 트레일이라는 거는 이제 트레일이 크면 클수록 조금 직진성이 강하고, 트레일이 짧으면 직진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회전성에 더 그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죠. 네,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이제 아까 이제 보시면 Z9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휠 베이스가 짧고 그 대신 이제 트레일이 조금 길고, 또 Z900 RS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가 조금 긴 대신에 또 트레일이 약간 짧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커버하는 것 같아요. 네, 트레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면, 요크죠. 그러니까 이제 포크의 이제 그 중심축, 요크의 연장선하고 지면하고 만나는 부분하고, 또 휠의 중심축하고 이제 수직으로 이제 그은 선하고 만나는 부분에 이제 삼각형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, 그 삼각형의 지면하고 맞닿는 부분의 변의 길이가 이제 트레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트레일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 이 요크 각도가 이제 더 많이 누워 있다는 거죠. 포크 각도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포크 각도가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더 이제 그 직진성이 좋아지고, 포크의 각도가 이제 세워질수록 그 직진성보다는 이제 회전 코너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. 그래서 그 고패드 혹시 타보셨습니까? 애들이 타는 고패드 타보면 거의 포크 각도가 90도 가까이 서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이 직진 안정성이 상당히 불안한 걸 느끼는데, 그런 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. 네, 스펙을 더 보시면 이제 드라이브 트레인 쪽 스펙을 보시면 Z900하고 Z900 RS하고는 기어비가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죠. 여기서 보시면 이제 Z900 같은 경우에는 기어비가 2.692 정도 되고, Z900 RS는 2.917입니다. 이제 기어비가 더 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속 성능보다는 가속력 위주의 세팅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토크 위주의 세팅이 이제 Z900 RS라고 하면, Z9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드 위주의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, 또 마찬가지로 이제 6단 기어비 같은 경우에도 Z900 같은 경우에는 1.034, 근데 Z900 RS 같은 경우에는 0.967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, Z9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속도, 그러니까 그 RPM을 높게 써가지고 최고 속도를 끌어내는 그런 기어비인 반면에, Z900 RS 같은 경우에는 기어비를 조금 낮춰서 오히려 이제 최고 속도보다는 크루징을 낮은 RPM으로 크루징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기어비가 더 6단 기어비가 더 낮으면 최고 속도가 더 많이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, 간혹 이제 기어비가 너무 낮게 되면 RPM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최고 속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6단 기어비가 조금 적당히 그 있는 것이 오히려 속도가 더 많이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Z900하고 이제 RS하고 이제 스펙 비교를 해봤는데요.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좀 지루한 뭐 이런 비교지만,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Z900 1000만원짜리하고 Z900 RS 1500만원짜리하고 과연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, 뭐 이런 궁금증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.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뜯어보면 뭐 방금 이제 설명드린 뭐 그런 옵션의 차이도 있지만, 가격 정책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태국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일본에서 생산하는 거하고의 뭐 인건비 원가 차이도 있겠지만, 가격 정책에서 Z900은 이제 저가형 정책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, Z900 RS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프리미엄급 가격 정책을 사용하는 게 아니겠느냐,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.
네, Z900의 이제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. 뭐 가와사키뿐만 아니라 이제 타 회사 바이크들 같은 경우에도 슬리퍼 크러치 기능은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런데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리퍼 크러치뿐만 아니라 어시스트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Z900뿐만 아니라 뭐 닌자 300부터 시작해서 그 스포츠 바이크에는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그 어시스트 앤 슬리퍼 크러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슬리퍼 클러치에 대해서는 뭐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. 뭐 엔진 브레이크를 심하게 걸어도 바이크가 이제 뭐 슬립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어떻게 이제 그런 기능이 구현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우측에 이제 그림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표기를 했는데 녹색 부분이 바퀴 구동축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부분이 연두색 부분이 이제 엔진 구동축이죠. 그래서 요게 이제 같이 이렇게 크러치 안쪽에 이렇게 물려져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녹색 부분이 더 강한 토크로 돌아간다고 치면 제가 이제 화살표 그려놓은 것처럼 빨간색 화살표 그려놓은 것처럼 요 물려 있는 부분이 수직을 이루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바퀴 쪽, 휠 쪽이 녹색 부분이 더 강한 토크로 돌아가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이제 미끄러지는 거죠. 왜냐하면 이빨이 이제 비스듬하게 물려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미끄러지면은 이 녹색하고 연두색하고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다는 거는 크러치가 이제 동력을 이제 끊어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강력한 엔진 브레이크가 걸려서 바퀴 쪽에 더 토크가 강해지면 이 클러치가 자동으로 또 이제 끊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슬리퍼 크러치의 역할이죠. 뭐 그 바퀴 쪽에 토크가 강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그 클러치가 슬리퍼 크러치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이제 스프링 힘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끄러지기 직전까지는 엔진 브레이크가 먹는 거죠. 엔진 브레이크가 이제 이 빗면을 탈출하기 전까지는 엔진 브레이크가 먹다가 어느 정도 토크를 벗어나게 되면 이게 진짜 과연 이 바퀴가 미끄러질 정도의 토크라고 되면 그때는 이제 요 각도가 이탈하면서 크러치가 끊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그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스프링 장력이라도 이런 걸로 세팅을 해가지고 그 토크를 갖다가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. 네, 또 반대로 이제 슬리퍼 크러치가 작동을 했다가 만약에 이제 뭐 운전자가 다시 이제 스로틀을 감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슬리퍼 크러치 작동이 해제가 되겠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좌측 그림처럼 휠하고 이제 엔진 쪽 토크 중에 엔진 쪽 토크가 강해지면 스로틀을 감았다 그러면 반대로 연두색 부분이 초록색 부분으로 이제 직결이 그러니까 이제 파고드는 거죠. 그 화살표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처럼 오히려 아까처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엔진 쪽이 휠 쪽 그 구동축에 파고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더 강력하게 밀착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. 네, 또 이제 크러치 레버를 이제 누르게 되면 그 아까 이제 그 어시스트하고 마찬가지로 엔진 쪽 그 구동축의 이제 토크가 높아지는 거하고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러치를 이렇게 중심축을 눌러주게 되면 이 제가 그 빨간색 화살표 두 개를 표시한 것처럼 이 그 엔진 쪽 축이 구동축으로 파고들면서 비스듬하게 물려 들어가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제 그 스프링 힘을 이기면서 수직으로 작동하는 것보다 비스듬하게 물리는 거에 오히려 더 그 힘을 적게 사용하는 거죠. 우리 절벽으로 오를 때도 이제 수직으로 된 절벽 올라가는 것보다 45도로 된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게 더 편하잖아요.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클러치 레버를 작동했을 때 이게 비스듬하게 물리기 때문에 그 직각으로 물리는 클러치보다는 훨씬 더 이 부드럽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가와사키 차들 그 클러치를 잡아보시면 엄청 가볍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. 이 가벼운 이유가 바로 이 어시스트 클러치 때문인데 이게 이제 수직으로 작동 안 하고 45도로 비스듬하게 축이 물려 들어가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클러치의 그 악력이 상당히 가볍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. 다음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릴 기술이 이제 듀얼 스로틀 밸브 기술이죠. 이건 지난번에 이제 그 스즈키에도 이제 비슷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가와사키에도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메인 스로틀 밸브는 이제 그 운전자가 스로틀 그립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메인 스로틀 밸브를 열고 닫고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부가적으로 이제 작은 스로틀 밸브는 ECU가 열고 닫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그 이제 모터사이클이 이제 큰 출력을 내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스로틀 밸브가 커야 돼요. 이제 흡기 구멍이 커야지만 큰 출력을 낼 수가 있는데 이 큰 스로틀 밸브를 달아놓으면 어떤
그 부작용이 있냐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엔진이 받아들이는 그 공기 양보다 더 많은 공기를 갑자기 이렇게 그 스로틀 밸브를 열어버리면 엔진이 이제 그 공기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벅거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마실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뭐 음식물이라든가 물을 갖다가 마시면 이제 다 한 번에 들어가지 빨아당기지 못하고 막 토해내고 이제 하듯이 엔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버벅거리면서 그거를 빨아들이지 못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 안쪽에 있는 그 작은 스로틀 밸브가 ECU에 의해서 이제 작동이 되면서 운전자가 너무 과하게 이제 스로틀 밸브를 열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작은 스로틀 밸브가 그걸 조절해 주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운전자가 너무 많이 열면 그걸 조금 닫아주면서 그 적당한 그 레스폰스를 갖다가 이제 얻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전자의 오류를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Z900의 이제 서스펜션 기술인데요. 보시면 이제 뭐 말 그대로 호라이전탈 백링크 리어 서스펜션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싱글 그 쇼바가 달린 이제 뒷 서스펜션을 보면 쇼바가 이제 위아래로 서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신형 서스펜션은 그 서 있는 거를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눕혀놨어요. 왜 눕혔냐? 이걸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것보다 이제 안쪽으로 이제 눕히면서 이 쇼바의 무게가 중심으로 이동한 겁니다.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뒤쪽으로 이제 뒷바퀴 쪽으로 이제 쏠려 있던 쇼바가 안쪽으로 향함으로써 무게 중심이 더 안으로 이제 향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무게가 이제 중심에 위치할수록 더 이 운동성이 좋아지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제 무게가 너무 뒤쪽에 쏠려 있거나 앞쪽으로 쏠려 있으면 운전자가 이제 의도하는 대로 운전하기가 쉽지 않겠죠. 그런데 이 무게가 이제 그 운전자의 몸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으면 운전자가 이제 몸을 쓰면서 그거를 쉽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제 아까 방금 이제 무게 뭐 말씀드렸는데 또 쇼바를 갖다 이렇게 옆으로 눕히면서 그 엔진 밑에, 그러니까 엔진 밑부분에 중통을 이제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배기관이 어쨌든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소음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그 소음 감소 역할을 중통이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중통을 크게 하고 그 뒤쪽에 달린 이제 그 엔드 머플러는 작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 머플러를 작게 하면 무게중심이 이제 중간으로 오니까 운동성이 좋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쇼바가 세로로 세워져 있을 때는 중통을 크게 만들 수 없었다. 그런데 쇼바를 옆으로 눕히면서 중통을 크게 하고 그거로 인해서 무게중심을 중앙으로 끌고 올 수 있다. 뭐 이런 이제 설계적인 이점이 있는 거죠. 또 다른 이점은 이제 쇼바가 이제 옆으로 누우면서 중통이 커지고 중통하고 그 쇼바하고 이제 그 거리가 이제 멀기 때문에 머플러에서 발생하는 열이 쇼바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쇼바가 위아래로 서 있었을 때는 그 쇼바 옆으로 큰 엔드 머플러가 지나가면서 그 엔드 머플러의 열이 쇼바로 전달되고 그 뜨거워진 쇼바가 그 충격 흡수를 잘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. 왜냐하면 이제 그 쇼바 안에 들어있는 오일이 이제 그 뜨거워지면 오일이 묽어지겠죠. 그러면은 그 오일이 묽어지는 것만큼 쇼바가 이제 그 충격을 잘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오류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쇼바가 옆으로 누운 이 설계가 여러모로 이제 그 운동성에 큰 도움을 주는 거죠. 네, 출발하시죠. 아, 네. 어우, 엔진 소리 아주 그 기가 막히네요. 4기통이라 그런지 아주 뭐 부드럽고 좀 매끄러운 느낌이 듭니다. 앞에 이제 두카티가 달려서 그런지 2기통 소리가 나는데 전 조금 이제 추월하면 이제 좀 Z900 소리가 좀 제대로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이번이 사실은 이제 Z900 두 번째 타보는 거예요. 얼마 전에 이제 이 Z900 신차 출고했을 때 한번 타보고 지금 두 번째 이제 타는 건데 그때랑 조금 느낌이 좀 다르네요. 이제 그때 이제 새 차일 때 뭐 한 300km도 안 탔을 때는 되게 이제 차가 뭐랄까 좀 솔리드하다 그래야 되나 뭔가 타이트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 한 1500km 정도 이상 탄 주행을 했는데 지금 타보니까 뭐 그때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약간 뭐 좀 서스펜션도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고 좀 길이 나서 그런 건가요?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럽네요. 들려볼게요. 네, 엔진 필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4기통 바이크들이 이제 그러하듯이
되게 이제 뭐 매끄럽게 가속이 되죠. 그런데 이제 제가 뭐 2기통 바이크만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뭐 이렇게 엔진 반응이 리니어하고 또 이렇게 뭐 갑자기 파워가 훅 나와가지고 당황스럽고 뭐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되게 이렇게 라이더한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엔진 파워. 그냥 쫙 당겨보면 가속력도 상당히 이제 토크감이 있고요. 의외로 이제 좀 놀랬던 거는 고단에서 좀 속도를 이렇게 좀 떨어뜨려도 이게 다시 이제 가속을 했을 때 시프트 다운 없이 그냥 스로틀만 다시 이제 끌어올려도 이렇게 그 변속 없이도 되게 잘 속도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네, 4기통 바이크 치고 이제 토크가 되게 이렇게 그 두텁다는 게 좀 놀랍고요. 이게 이제 엔진이 보면은 뭐 보호 스트로크가 보호가 73.4mm, 뭐 스트로크가 56mm, 뭐 전형적인 이제 쇼 스트로크거든요. 그래서 쇼 스트로크 엔진이라 사실은 이제 마력은 뭐 기가 막힐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토크도 이렇게 두꺼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의외로 이제 토크가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행할 때 이렇게 밀어붙이면 힘도 좋고 저속에서 이제 차들 뒤에 따라갔을 때도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. 네, 그런데 이제 달려보면 한 4000rpm에서 5000rpm에서 약간 이제 풋백의 진동이 오는 게 약간 느껴지거든요.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뭐 2기통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는 뭐 진동도 아닌 거죠, 어떻게 보면. 너무 이제 바이크가 매끄러우니까 뭐 이런 진동이 느껴지는 건데 사실은 뭐 신경 쓰일 만큼 그렇게 뭐 강한 진동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매끄럽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, 그 가와사키 바이크는 왠지 이제 뭐 남자의 바이크 아니면 거칠 것이다 뭐 이런 느낌, 그런 부분들이 좀 선입견이었다는 그런 생각. 상당히 뭐 혼다 바이크 못지않게 매끄럽고 또 부드럽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가와사키 바이크를 좀 다시 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네, 영상에서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속을 쫙 할 때 스로틀을 이렇게 비틀 때 이 엔진 소리도 상당히 듣기가 좋고 뭔가 이렇게 막 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자꾸 이렇게 당기고 싶은 그런 이제 충동이 자꾸 드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4기통 바이크를 타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고요. 또 이 가속할 때 소리가 아주 매끄럽고 뭐 휘파람 같이 이렇게 뭐 그 4기통만의 휘파람 소리가 참 듣기가 좋습니다. 네, 변속기 느낌도 조작감도 상당히 가볍죠. 그런데 이제 뭐 변속기도 뭐 부드럽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클러치가 엄청 가볍습니다. 새털같이 가벼워가지고 이 조작할 때 뭐 전혀 뭐 부담스럽지 않고 그 왼쪽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. 그냥 뭐 전기 스위치 누르는 것처럼 이게 과연 뭐 메카니컬 클러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조작감이 가볍고 좋고, 또 뭐 기어 변속도 뭐 이질감이 없고 아주 상당히 가볍게 잘 시프트업 시프트 다운 잘 돼요. 그런데 이제 기어비는 이제 뭐 1단부터 5단은 조금 촘촘한 느낌이고 6단은 이제 잠깐 좀 거리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기어비가 조금 낮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최고속을 뽑아내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마력은 뭐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기어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전혀 뭐 기어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는 불만이 느껴지지 않는 변속기는 기가 막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, 뭐 변속기보다 더 좋은 건 이제 클러치고요. 꼭 한번 이거는 한번 타보셔야 돼요. 타보지 않으시면 모를 것 같고, 이 가와사키 바이크 수동 바이크를 타면 아마 다른 바이크는 좀 타기 힘들어지지 않을까, 아니면은 뭐 어우 내 바이크는 왜 이렇게 클러치가 무겁지, 뭐 이런 불만이 생기실 것 같아요. 예,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어시스트 클러치 덕분이죠. 이거 정말 물건입니다. 제가 이제 뭐 원리도 설명드렸지만 이 가볍게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 때문이죠. 네, 코너링 느낌을 이제 말씀드리면 코너링도 상당히 느낌이 좋죠.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무게중심이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게중심이 이제 센터로 딱 이렇게 모여있는 느낌이에요. 이렇게 바이크에 딱 올라타자마자 이 바이크의 모든 무게가 운전자 쪽으로 쫙 몰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막 바이크가 막 이렇게 땅땅한 느낌, 막 이런 그 앞이 짧고 또 뭐 거의 뒤도 없죠. 앞뒤가 이제 뭐 그 휠베이스도 짧고 막 모든 게 이렇게 중심으로 모여들어 있는 그런 느낌이 이제 이 그 코너링 시에 하중 이동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이제 이 코너링 느낌이 어떠냐면
뭐 이렇게 눈길만 줘도 이렇게 눕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, 약간 이제 뭐 몸을 좀 써야 되죠. 아무래도 네이키드 바이크들이 그러하듯이 약간 이제 몸을 좀 써줘야 되는데,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잘 안 누우려고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인풋을 주면 그 순간 이제 좀 리닝 앵글이 좀 더해지면서 갑자기 이제 훅 좀 눕는 듯한,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, 이렇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딱 눕자 뭐 이렇게 했을 때 확 누워주는, 그런 이제 그 특성을 보여주거든요. 그런 느낌이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좀 약간 이렇게 뉴트럴한 느낌이 들어요. 처음에는 이렇게 잘 안 눕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, 뭐 이제 요 바이크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하게 되면 아주 뉴트럴하게 이제 그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. 네, 바이크에 있어서 뭐 가장 뭐 더 중요한 부분이 서스펜션하고 브레이크죠. 그래서 이제 Z900을 이제 시승을 해보면 그 서스펜션이 상당히 괜찮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또 급하게 이제 제동을 해도 그 앞 서스펜션이 잘 뭐 버텨주는 것 같고요. 뒷 서스펜션도 뭐 튀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하다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. 물론 이제 앞 서스펜션도 좌측 그 포크에 이렇게 프리로드라든가 뭐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게끔 돼 있고, 뒷 서스펜션도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돼 있죠. 순정 서스펜션이 이제 KYB 서스펜션인데, 뭐 상당히 느낌 좋은데, 올린즈 뭐 서스펜션처럼 그렇게 뭐 고급진 느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브레이크는 이제 그 전륜이 300mm 그 페틀 디스크고, 후륜은 이제 250mm 페틀 디스크인데, 제동력이 상당히 좋아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제동력은 상당히 만족스럽고, 엔진 성능이라든가 뭐 셰시하고 그 조화롭게 잘 세팅된 그런 브레이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서스펜션보다는 브레이크가 성능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라이더 관점에서 이제 디자인을 좀 말씀드리면, 사실은 이제 뭐 Z900이 좀 이렇게 곤충 룩이잖아요. 약간 이제 뭐 사마귀 같은 뭐 곤충 룩인데, 이게 뭐 어느 바이크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룩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되게 좀 낯설고 되게 제가 좀 싫어하는,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디자인이었어요. 근데 이 바이크를 타보니까 뭐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와닿고, 또 타보니까 그게 이렇게 디자인이 그렇게 뭐 싫지 않은 그 친숙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니그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탱크 쪽에 이제 뭐 다리가 착 달라붙고, 뭐 풋팩의 이렇게 그 포지션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물론 이제 뭐 네이키드라서 이렇게 뭐 어드벤처 바이크 타는 것처럼 뭐 편한 포지션은 아니지만 상체가 좀 앞으로 숙여지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너무 하드해서 막 그 팔목이 아프다든가 뭐 알차처럼 막 미치겠어, 막 힘들어 죽겠어,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상당히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뭐 네이키드 바이크인 것 같고, 또 의외로 그 윈드실드가 이제 조그만 게 하나 달려 있는데, 그게 또 의외로 이제 그 방풍 성능도 괜찮아요. 그래서 뭐 없는 것보다는 훨씬 그 라이더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또 Z900을 타면서 조금 뭐 놀랬던 부분은 뭐냐면, 백미러가 엄청 클리어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뭐 제가 2기통 바이크만 타서 이제 그런지 모르겠지만, 2기통 바이크들은 보면 이제 백미러가 이제 진동 때문에 좀 젤로 현상이 좀 있거든요. 잘 안 보이고 뭐 좀 젤로 현상이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타는데, 4기통 바이크를 타니까 엄청 뒤가 깨끗하게 잘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런 부분들은 뭐 4기통만의 매력이겠죠. 네, 계기판도 보면 이렇게 그 시인성이 괜찮아요. 잘 보이고 뭐 판독도 잘 되는데,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글자가 흰색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밝은 날, 이제 햇빛이 강한 날은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뭐 이런 약간 흐린 날은 잘 보이죠. 예. 그런데 너무 밝은 날은 조금 안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다. 뭐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, 뭐 블라블라 뭐 말이 많았는데요.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. 그 Z900을 제가 타면서 가장 뭐 인상 깊게 느꼈던 건 뭐냐면, 그 가와사키 바이크가 이렇게 세련된 바이크였구나,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. 물론 이제 뭐 4기통만의 그런 뭐 매끄러움도 있겠지만,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던 그런 가와사키 뭐 거친 바이크다, 뭐 아니면은 뭐 좀 난해한 바이크다,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. 정말 그 가와사키가 뭐 잘 만든 바이크구나, 뭐 이런 느낌을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, 한번 타보시면 뭐 그런 그 가와사키 바이크에 대한 그런
편견은 없어지실 것 같아요. 정말 뭐 매끄럽고 또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뭐라 그럴까, 약간 좀 혼다스럽다고 해야 되나요? 아니면 야마스럽게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, 뭐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고요. 그런 뭐 경계가 좀 허물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또 Z900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그 가성비죠. 뭐 이런 그 Z1000의 하드웨어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뭐 일부 옵션만 좀 뺀 거기 때문에 놀라운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네이키드 바이크고, 그래서 이제 요즘 핫한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. 뭐 가격이 최고죠. 뭐 품질 대비 뭐 가성비 뭐 이런 부분들이 핫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거라고 이제 느껴지고요.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클러치,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클러치 감동했고요. 또 뭐 엔진도 정말 좋습니다. 너무나 이제 부드럽고 리니어하고 또 이런 그 라이더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껴주는 그런 조작감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숙제는 뭐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바이크도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그 들어온 바이크인데 이제 AS 부분,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유저들이 많이 또 신경 쓰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직구 사이트에서 뭐 어떻게 또 풀어 나갈 것인지,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숙제가 될 것 같고요. 직구 사이트에서 뭐 직접 정비 서비스를 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런 트러블 슈팅 가이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츠 공급이라든가 뭐 이런 사후 관리는 좀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,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네, 뭐 이것으로 제 긴 뭐 시승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오랜만에 이제 아주 멋진 바이크를 타서 아주 기분 좋았고 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 시승 바이크 제공해주신 어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.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차를 섭외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인생은 모험인 거 아시죠? 예, 구독도 부탁드리고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